난리예요 지금. 좀 웃긴 얘기인데 네. 지들끼리 지금 다 싸우고 있다. 이제 선거가 어려워지면 통합하기 어렵다. 지금 대전 충남이 딱 그렇거든요. 진짜 민주당 장난하냐? 저는 이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왜 60명만 찬성 찍고 100명이 반대를 찍은 거예요 지금. 네. 장난합니까 민주당 지금?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에이 아 엿먹으라고? 정신 승리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거가. 네. 객관화된 여론조사가 국민의힘에게 상당히 불리하다 이런 여론조사가 많이 발표되고 있잖아요. 근데 내부적인 여론조사는 좀 다른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명자가 굉장히 늘어날 것 같다. 제명당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2월 25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드디어 우리 코스피가 6천 정말 한 번도 찍어보지 못한 당연히 못 찍어봤죠. 6천 시대를 열었습니다. 20만 전자 삼성전자 20만 원 그리고 하이닉스는 100만 원 고맙습니다. 이재용 회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와, 진짜 요즘 주식하시는 분들은 너무 신나. 물론 이제 많이 번 분들에 비해서 비교하면 조금 번 분들이 좀 섭섭하긴 하지만 하여튼 대부분은 굉장히 기뻐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여튼 6,000피 시대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김준일 평론가님 어서 오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반명 정영진의 면모를 또 드러내네요. 이렇게. 반명이요? 예, 지금 감사의 순서가 어떻게 이재용부터 나옵니까 지금? 용이 이재명 아니라 대통령 명으로 그럼 갔어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먼저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6,000피를 지금 누구 덕분에 지금 달성한 건데 맞아, 이렇게 맞아. 또 반명 정서를 은근하게 참 큰일이다. 오늘 현대차도 참 많이 올라. 정의선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여튼 반명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예비 할아버지 우리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잡주 때문에 가슴이 답답한. 아직도 동전주의 잡주예요. 아버지. 안 돼. 잡주는 안 된다고 그렇게 안 말씀드려도 그렇다고 그렇게 지금 마이너스 50% 30%인데 그거 아유. 어떻게 팔아요? 대장주 빨리 갈아타셨어야죠. 자, 안 이 돼요.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오늘 네. 만약에 사면 뭐 사실 거예요? 그 잡주 또 사실 거예요? 물타기. 오늘 사도 잡주 물타기. 그러니까 제로에서 시작해도 다시 그 잡주를 또 사. 미련을 버리지 못. 아, 근데 그러니까. 잡주 팔아가지고 대장주를 사기가 어려워요 지금. 그걸 잘해야 돼. 그거를 그래요? 못하면 손절을 해야 된다. 손절을 잘못하면 익절을 못합니다. 네. 예, 이 명언 하나 나왔죠. 네. 손절을 잘해야 익절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장이 좋아도 마이너스 50이. 내가 진짜 아유. 계좌 보여줄게 내가 끝나고. 아유, 내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 한 번 내가 제가- 보여줬었어요. 예. 답답하다. 제가 장 소장님께 딱 한마디만 드리면은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은 겁니다. 그냥 안고 죽으십시오. 안 돼. 오늘이 제일 싸요. 자, 그리고 자, 갑니다. 하이닉스의 주인공 우리 네. 신혜영 기자 어서 오. 오십시오. 네, 닉스 신혜원입니다. 만면의 미소 거의 한 50% 먹었을 거야, 아마 지금. 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더 드셨나? 약간 미소가 60? 50은 무슨? 전 100% 먹었어요. 하이닉스. 진짜요? 한 주에 있을 뿐이라서 에이. 그게 아쉬울 뿐이지. 100, 저희 100%. 열주예요. 저 열주입니다. 네. 자, 여튼 이렇게 즐거운 이야기로 시작은 했습니다만 정치권은 네.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단 대통령 메시지부터 좀 보고 갈까요? 네, 대통령이 이제 부동산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지 한 달쯤이 됐거든요. 어제는 농지까지 때렸습니다. 이제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농지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수도권 집중 현상 심화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농사 짓지 않는 땅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자리에 있는 이제 국무위원들 중에서도 사실은 뭐 구윤철 부총리 비롯해서 농지 있구나. 농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예. 이제 그 자리에서 농사 짓는다고 사놓고 방치해 놓은 거, 나중에 이제 먼 미래 이득 기대하고 방치해 놓은 거, 그것 때문에 결국은 다 투기 대상돼서 실제로 귀농하고 싶은 사람들이 못 하는 거 아니냐. 농지 가격도 막 20, 30씩 하니까 이런 것도 강제 매각 명령 받을 수 있는 거다. 과징금 더하고 매각 명령하고 안 되면 강제로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농지는 농사를 지어야 농지이긴 하죠. 네.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 그동안 이런 약간의 편법 같은 것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허용이 좀 되다 보니까 이런 투기를 했던 것들이 있었고 그걸 이제 지적을 한 것 네. 같습니다. 이거는 정원호 성수구 성동. 구청장을 네. 겨냥한 이재명 대통령의 그랜드
플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원호 구청장이 0세와 2세 때 농지를 구매했어요. 0세와 2세 때? 네. 본인이 아니면 애들이? 아니 본인 0세와 2세 때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어요. 걸음마도 떼기 전에. 아, 이제 부모님이 사준 땅이라는 그러겠죠. 얘기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원호 구청장에 대해서 당신은 이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어라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규정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뭐 제가 뭐 실드할 건 아니지만 부모님이 그렇게 한 거를 부모님의 책임을 미룰 수는 있어도 책임을 좀 지울 수는 있어도 정원 예.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잖아요. 아 지금도 소유하고 있으니까 농사를 안 짓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못됐다 네. 이걸 바로 잡아라 아.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하. 바로 잡겠죠. 그러니까 정원호 구청장이 네. 서울시장 이제 후보로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답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요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니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 김재섭 의원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거 정원호 구청장이 땅을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정원호 구청장의 이제 답변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부친이죠. 예. 아니 그러니까 조부모네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자기의 할아버지가 장손이 내가 태어났을 때 너무 기쁘니까 땅을 그때 줬다. 그때 이제 준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농지법이 개정된 게 1994년인데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작고를 하시고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지금 도로도 없어서 맹지 상태다. 그러니까 아예 지금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재산 공개도 그동안 성동구청장을 하면서 다 했다라는 건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매각할 것 같아요. 네, 결국은 매각할 것 같은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는 없다라는 해명이 나왔다라는 거. 예. 네. 그러니까 정치인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도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정치적인 책임이 없는 것이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할아버지가 준 땅을 그냥 팔아요 그러면? 근데 지금까지 그럼 농사 짓지 않고 뭐 농어촌 공사에다가 위탁 경영 맡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도로가 제도가 없대잖아요. 도로가 지금 도로가 없다. 도로가 없어서 지금 농사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살기도 애매하고. 예. 그런 그래서 거 다 따져 본다는 그래서, 겁니다. 논밭이라고 그 필지가 규정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농사를 지어야지. 정원호 사퇴하라. 뭐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대라. 네. 아니 그렇다고요. 이게 네. 이런 분들이 공직자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보죠. 그러니까요. 뭐. 어떻게 하는지 보면 돼요. 네, 이건. 어쨌든 예. 대통령이 이제 부동산 관련된 메시지를 거의 매일같이 그 SNS에는 진짜 하루에 하나꼴로 올리고 국무회의 열릴 때마다 때리고 뭐 다주택다 때리고 농지 때리고 어제는 관리비 얘기도 했어요. 이게 지금 임대료 상한 있으니까 이거 다 관리비로 전가하는 사람들이 있지 이것도 다 때려 잡아야 된다. 빌라 같은 경우 진짜 많은데 이런 거. 그렇죠. 예. 그리고 막 청년주택 이런 것도 한창 이런 문제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월세 50만 원 받는다고 해놓고 관리비 막 4, 50만 원씩 맞아요. 받는 그런 게 그런 많아요.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런 것도 다 문제가 되고 대통령이 이런 사소한 것까지 지적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전국적으로 보면 관리비 영향받는 사람 수백만 명 아니야?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당 3억짜리 초고가 주택 이거 가진 사람들도 얘기를 했어요. 갖는 거 초고가 주택 보유하는 건 자유지만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가 없다. 이런 글도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음 스텝으로 그러니까 보유세 카드 꺼낼 수 있다. 이런 걸 좀 암시를 한 것 같고 위험과 책임이라는 거는 그 돈을 투자했을 때 그 리스크, 나중에 떨어질 때의 리스크, 그다음에 책임이라는 건 아마 갖고 있으면 계속 내야 될 그 세금에 대한 세금들. 부담. 요걸 아마 얘기하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을 올리겠다라는 말씀으로 좀 들리죠. 보유세 올리겠다. 네. 지방선거 후에 그렇게 좀 들리네요. 네. 라고 하면서 네.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갈 거니까 정부에 맞서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이제 본인의 이러한 메시지가 시장에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글과 함께 이제 기사 링크를 하나 공유를 했는데 네. 그 우리가 주택 가격 전망 지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가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거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가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집값 오를 거라는 기대가 한풀 꺾였다. 이게 100이 넘으면은 아 일산은 오르지도 않았는데 이게 오른다는 일산 기대가 얘기 그만 좀 해요. 꺾이면 어떻게 해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네. 되게 중요한데 네. 이제 뭐 부동산이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부동산들이 어느 정도 유동성이나 아니면 뭐 정부의 은행권의 금융권의 대출
어떤 제도 규제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만은 네. 심리도 굉장히 큰 영향을 그럼요. 받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조급해지는 거죠. 그럼 나도 지금 올라타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서 거기에 대출 규제가 들어가면 불만도 생기는 건데 사실은 작년에 이제 11호 대책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오를 것 같은데 대출만 막으니까 이게 지금 맞는 거냐 현금 부자만 지금 부자 되고 우리는 못 되라는 거냐 이런 불만들이 나왔었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그런데 이제 한 축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5천 뭐 4천 5천 6천까지 가는 거니까 그런 불만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된 부분이 있고 하나는 이거를 대통령이 사실상 꺾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SNS 이제 구두 개입을 통해 일종의 이제 미국 연준의 구두 개입에 준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리를 낮추지는 않지만 높이거나 낮추진 않지만 구두 개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장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크게 긍정 평가를 주고 있다. 이미 네. 그게 이제 지표가 나타났죠. 그래서 뭐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라는 이 강력한 경고가 실제 그 부동산 카페나 이런 데 보면은 상당히 먹히고 있다. 언제 팔아야 되는지 이런 매도 시점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있고 확실히 꺾였어요, 지금. 그 네. 부분은. 예. 주가가 오른 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주가가 이렇게 빨리 가니까 그렇죠. 이제 부동산으로 뭘 기대하기보다는 네. 차라리 주식에 이쪽- 넣자. 그게 이제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시장에서도 뭐 전세금 내지는 하여튼 집 매매 대금으로 주식시장 들어오는 경우가 이제 각 증권사들은 이제 객장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현금 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를 저도 이제 많이 좀 들었어요. 패러다임의 변화인지 아니면 네. 일치적인 건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은 부동산 투기를 잡고 주가를 올린다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긍정적인 지표로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우리나라는 너무 잡주 좀 올려주세요. 근데 잡주에 투자를 많이 해주십시오. 지금 아니, 하이닉스, 삼성전자 많이 어떻게 올랐으니까 투자를 아니 본인부터 일단 그 주식을 소형주라고 안 하고 잡주라고 하는 거 보면 본인부터 믿음이 없네. 시장 소외주. 소외주. 네, 그러니까 좀 될 만한 주식에 올라타세요. 그러니까 되게 저는 이거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부동산이 올라서 이익을 보는 전 국민의 편익과 국가적 부와 이제 주식이 올라서 얻는 거를 그냥 숫자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 우리나라에 자가가 있는 사람이 60%예요. 근데 60%, 40%는 없고 60% 정도 있다라고 네. 보면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집값이 올라가지고 그럼 이 60%가 다 해피하냐? 아니죠.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내 집값보다 더 오른 데가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해서 비교 대상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집값이 급등해 가지고 오른 사람은 대한민국에 해피한 사람은 100만 명도 안 될 거다. 그렇죠. 한 몇 프로 안 될 거예요. 예, 100만 명 그냥 넉넉 잡고 왜냐면은 그 가족까지 다 합치면은 한 100만 명은 된다고 봐요. 네. 근데 주식은 어쨌든 1,400만 명이 지금 뭐 더 늘어났을 수도 있지만은 공식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지금 올랐을 때는 물론 한번 조정이 있기는 하겠지만 언젠가는 이거는 전체적으로 부의 가치가 더 골고루 퍼지는 이제 물론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주식 안 하는 분이 절반이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훨씬 더 부의 어떤 평등 효과, 분배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고 네. 저는 봐요. 그리고 이제 생산적으로 뭐 기업에서 가겠죠. 활용될 수도 있고. 네. 상상을 하지 못할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데 오늘도 이제 연예인 뉴스 보니까 어떤 연예인 부부가 한남더일 네. 2018년에 한 40몇 억에 사가지고 127억에 팔았다고요? 127개 팔아가지고 한 70몇 억. 네. 네. 상상이 안 가요. 그런 것들이 들어보면. 네. 아니 그러니까 부동산도 일산이야, 주식도 잡주야. 이러니 뭐가 투자가 되겠냐고요. 일선 비하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제 잘 못 가는 곳을 가셨고 주식도 그렇게 가셨으니 이런 사람이 많아요. 대한민국에. 많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일 열심히 해야지. 감기 걸리고 노동수, 허리 아파도 노동수, 근로소득. 자 그리고 근데 국회로 한번 안 가볼까요? 끼어들고 싶었는데 집 없는 1인으로서 주식으로 이제 다 같이 돈을 벌잖아요. 예. 다주택자 세상 말고 집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로 벌어서 결국 뭐 하고 싶어요? 아, 집 사고 싶은 거 아니냐? 집 사고 싶잖아요. 그럼 다 같이 벌면 집값이 또 그만큼 아니 근데 오를까 봐 그것도 걱정도 어찌 돼요. 보면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에 묶여 있는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 안 사 이제? 주식으로 벌었죠? 네. 그러면 또 다른 주식으로 더 많이 벌 기회가 만약에 열리는 게 이제 앞으로의 뉴 노말이면 이젠 돈 벌어서 집 사는 게 아니라 돈 벌어서 주식을 더 하는 흐름이 있을 수도 있죠. 왜냐면 집 사봐야 별로 안 오를 것 같고 주식은 사면 10년, 20년 후엔 뭐 적어도 몇 배 이상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 그런 어째 믿음이 살긴 있으면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장기 평균 수익률이 네. 가장 높은 게 어떤 그 이제 돈벌이 수단을 해도 부동산이 압도적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이게 그러니까 말씀한 정영진 앵커가 얘기한 대로 만약에 이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다. 바뀔지 안 바뀔지는 봐야 돼요. 근데 부동산을 사는 이유는 내가 집을 사는 이유는 사실은 물가 상승률을 해지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사는 거거든요. 그 어느 정도는 따라가 줘요. 물가 상승률보다 낮지는 않아요. 네. 집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해지하는 게 있는데 저는 뭐 주식이 장기적으로 더 가치가 있다라고 본다라면은 다들 집을 포기하진 않겠지만은 상당 정도 그 압력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네. 집은 그냥 정말 머무는 거주의 용도로 뭐 전세든 뭐 월세든 살고 대신 이제 나의 투자는 오히려 주식이나 뭐 또 다른 방법으로 가는 것도 어쩌면 왜냐면 이제 새로운 우리나라가 패러다임일 수 있다. 부동산에 부가 몰린 게 79%인가 되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나 이런 금융 쪽에 몰린 게 한 60% 많게는 70% 이렇게 되니까 완전 이제 우리랑 다른 시장인 거죠. 네, 우리도 이제 그렇게 선진화 될 수도 있다. 앞으로는. 자, 그리고 국회로 한번 가보면 지금 필리버스터가 한창 중입니까? 한창입니다. 네. 지금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남은 2월 임시국회 모든 일정 7박 8일 동안 전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들어간다는 거고요. 어제 올라왔던 법안은 이제 자사주 소각 내용 담긴 3차 상법 개정안이었고 오늘 이제 민주당이 법 왜곡죄 또 올릴 건데 건건이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필리버스터는 맨날 하니까 일단 그렇다 치고 그에 앞서서 굉장한 빅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 크게 세 군데가 있잖아요. 네. 광주 전남 있고 그다음에 대전 충남 있고 대구 경북 경북. TK 있고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어제 광주 전남만 처리가 되고 나머지 두 군데는 통과가 안 됐어요. 법사위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어쨌든 이거 협의가 안 돼서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일방 처리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법사위 상황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 행정 통합법은 지금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문제입니까? 대구 경북과 대전 충남에 대해서는 지역의 상황을 더 의견을 듣고 추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대구 경북에서 공식적으로 입장 연구 없잖아요, 차관. 예, 지사님, 이철우 지사님이나 지금 시장 권한대행 저와 통화도 하고 만나서 이걸 적극 추진해달라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드러난 걸로만 보자면 여당에서는 어쨌든 정부랑 여당은 추진하려고 했던 거고. 네. 근데 야당의 반대로 대구 경북과 대전 충남은 안 된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게 보면 아, 네. 이거 앞서 행안위가 있었잖아요. 행안위 거쳐서 법사위로 넘어온 거잖아요. 네. 행안위에서는 광주 전남 오케이, 대구 경북도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고 대전 충남만 민주당이 주도해서 이거는 이제 국힘에서 좀 이견이 있으니까 민주당이 주도해서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대전 충남 더하기 대구 경북까지도 뭔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된 대구 경북 난리예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 기자님한테 영남일보 네, 준비했어요. 일면 보여드렸는데 네. 대구 경북 쪽에 있는 많은 분들은 다 통합이 되어야 한다. 이게 뭐예요? 아니 이게 저거 그렇게 크게 했어요. 보여주세요. 크게 네. 다른 거 말고. 일면을 통으로 까맣게 저렇게 영남일보 뭐, 예. 나온 걸로 보여주셔야 돼요. 네. 편집하지 말고. 아예 말씀 그러니까 나누시면? 신문 지면이 일면이 저거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글자가 하나도 없고 저것만 들어가. 일면 통으로 저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저게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제 아침에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대구랑 경북 쪽에 있는 분들이 연락 와가지고 네. 얘기를 많이 하던데 결국에는 추경호 의원을 네. 따르는 네. 대구시의회 의장이 있습니다. 이만규 시의회의장. 그분이 이제 추경호 의원 지역구의 시의원인데 그분이 대구시의 의원들 동원을 해가지고 반대 성명을 냈어요. 그걸 가지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아니 봐봐 대구시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 이거 통과 어떻게 해? 니들끼리 합의해와. 이렇게 밀어붙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왜 통합이 추경호 때문에 안 된다. 저렇게 나왔어요. 신문이 보통 저거는 예전에 뭐 김일성 죽고 뭐 이럴 때 한 번씩 IMF 때만 나라 IMF 때랑 이럴 때 한 번씩 나왔던 저 전판 정도면 그냥 거의 뭐 민주주의는 죽었다 이런 그렇지. 할말 아니에요? 민주주의 죽었을 때 이게 보통 나오죠.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이제 추경호 의원을 이제 대구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 통합을 하면 안 되니까
대구시의회 의장이 이것을 반대 성명을 냈다. 이렇게 네. 이제 막 소문이 난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추경호 의원이 아 뜨거라 이거 이러다가 내가 온팡 다 뒤집어 쓰겠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어제 부랴부랴 왜 이거 통합 안 되냐 통합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또 또- 본인이 또 성명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역이 완전 지금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이만규 시의회의장은 지금 강한 대구시장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주호영 의원을 계속해서 언론 인터뷰 통해서 주호영이 뭐 고을 원님 할 거냐, 뭐 주호영 의원이 무슨 대구시장이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 중진 의원으로서 뭐 책임감이 없게 중심을 네네네. 못 잡는다 이러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추경호 의원을 대구시장 만들려고 지금 대구시의회랑 네. 그 운영위원장이 또 있어요. 그 두 분이 지금 추경호 의원을 지금 편을 들고 있다. 그런 지금 것도 이런 있나요, 얘기들이 혹시?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시장도 어쨌든 광역단체장이고 경북도지사도 광역단체장인데 두 자리가 당연히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만약에 통합하면 한 자리로 줄어들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거기에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반대 뭐 이런 것도 혹시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되게 복합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면은 대구는 찬성하고 경북에서는 반대하는 모양새였어요.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은 경북 쪽에서는 우리가 대구로 들어가면은 소위 말해서 혐오 시설이나 대구에 이런 것들이 오고 지원은 없고 일단은 반대해 놓고 더 가져올 수 있는 거 가져오자 뭐 이런 식의 거여서 대구시 의회에서는 예전에 통과가 됐고 그러니까 민심은 대략 그랬다. 예, 그 네. 이제 어떤 지역 정치권의 어떤 네, 분위기는 네, 네. 그랬어요. 경북도 의회에서는 잘 통과가 안 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정부에서 일단 20조 원, 5년간 20조 원 정도 이제 지원하겠다 뭐 이런 것까지 나오고 4년간 1년에 5조 원씩 어쨌든 네.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속도가 붙었는데 네.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는 정치적 유불리인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구시장이 뭐 다 다르긴 한데 추경호 의원이 좀 잘 나오는 게 많아요. 예. 그러면은 그냥 요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는 게 추경호가 제일 유리한 거야. 그렇겠죠. 판을 넓히는 게 불리하고 주호영 의원은 2등이나 3등이 나오는 게 많으니까 판을 흔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경북까지 이렇게 합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이고 송원석 원내대표도 경북 어디죠? 거기가 지역구가? 김천. 김천인데 네. 거기에는 또 통합 반대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나 예. 봐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의총에서 국힘 의총에서 이거 누가 반대한 거야? 그러니까 송원석 너야. 그러니까 송원석이 뭐 뭐야 하다가 나네 원내대표 이러고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당 지도부의 어떤 기류들이 있는데 돈 뭐 중요하긴 한데 네. 가뜩이나 지금 우리가 이길 때가 TK 하나밖에 없는 두 개밖에 없는데 네. TK가 하나가 되면은 이거 더 뭔가 카운팅에 좀 불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합치는 게 낫지 않아? 뭐 이런 기조까지 지금 뭐 있는 상황이에요. 지역 발전보다도 일단은 본인들의 자리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웃긴 얘기인데 네. 지들끼리 지금 다 싸우고 있다. 뭐 지금 오늘 장동혁하고 만나서 뭐 중진 의원들 14명이 뭐 당의 쇄신 방향에서 얘기를 하네. 뭐 필리버스터를 하네.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지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거기에 하나 더 웃긴 게 뭐냐면은 네.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금 통합 그 메가시티에 예. 출마할 수 있다. 본인은 이제 계속 부인하고 있어요. 예. 근데 내부적으로는 장동혁과 얘기를 해가지고 본인이 지금 출마하려고 그런다. 지금 그런 소문도 지금 퍼져가지고 지금 난리야. 아, 얘를 대구 경북 통합 통합시장. 네, 거기 나간다고. 날린 게 또 하나 뭐냐면 이미자 의원이 지난 설을 앞두고 설 앞두고는 본인 지역구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저기 인사해야 되잖아. 근데 안동 이런 데 가가지고 자기 도지사 나온다고 인사하러 다니고 아유. 지금 거기에 다 그냥 출마하려고 다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합 여론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네. 서로 그냥 이해관계 때문에 안 되는 그러니까 하여튼 어느 지역이든 뭐 대구든 뭐 광주든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는 이 당 찍어줄게 이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맞아요. 같아. 유권자분들이 우리한테 이익되고 도움되는 사람들을 뽑아줘야지. 안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기 자리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건 뭐 제대로 된 지역 발전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저는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 정말 무서운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설 특집 때 이렇게 무서운 사람 무서운 정치인이다. 아, 천재명 나옵니까? 그러니까 뭐 천재 그런 거 떠나서 네. 천재 맞죠. 그러니까 정치 천재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저는 얼굴 천재고 이제 그분은 정치 천재인 거죠.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네. 이게 결국은 5극 3특을 이렇게 추진을 함으로 인해서 네. 이게 진짜 절묘한 수가 된 게
돈까지 지금 마련해 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근이 굉장히 유혹이 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내부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사실은 저는 다 봤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광주 전남은 빨리 했잖아요. 그냥. 예, 어쨌든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여권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과실을 따먹기 위해 빨리 됐는데 이제 선거가 어려워지면은 통합하기 어렵다. 지금 대전 충남이 딱 그렇거든요. 그거 국힘에서 먼저 시의회, 도의회 그리고 저기 원래 통합하기로 했잖아요. 충남 도지사, 대전시장이 다 나서가지고 먼저 얘기했는데 지금 오히려 정부가 이렇게 하니까 지금 다 성명선했어요. 이장우 시장, 김태흠 지사 다 지금 다 반대하고 있고 도의회도 국힘이 장악하고 있고 대전시의회도 국힘이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 이거 반대한다고 지금 성명서 그것도 이제 다 찌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책임을 선거 국면에서 이 책임을 이제 누가 져야 되냐? 국힘이 진다. 국힘이 지게 돼 있어 이게 지금. 이게 완전 판을 완전히 내가 보기에는 국힘을 지금 손바닥 안에 놓고 위에 놓고 갖고 논다.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말렸다. 지금. 예. 네. 근데 충남하고 대전은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충남에서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 세종시가 떨어져 나갔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역 발전에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될 줄 알았는데 다 인구도 세종시로 가고 또 여러 가지 예산도 세종시에 집중돼 가지고 충남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대전하고 통합시티 만들면 결국에는 또 대전만 커지는 거 아니냐. 충남의 역량, 여러 가지 뭐 재량권, 권한 이런 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막 밀어붙이면은요. 아마 충남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역풍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미애 이제 법사위원장이 이것은 좀 제껴놓은 것 같아요. 네. 충남 대전과 조금 다른 또 부분이 대구 있어요. 경북과는 또 다른 이유로 이게 그러니까 맞습니다. 현재까지로 보면 이제 무산된 이유가 좀 다르다. 예,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아무튼 어제 그래서 의총에서 이제 주호영 의원 이제 대구시장 나갈 주호영 의원, 권영진 의원 이런 누가 반대하고 도대체 막 이렇게 거의 색출해 막 지소부 추경호예요, 누구야? 추경호. 왜냐하면 원내대표 회동하고 나서 이게 약간 기류가 확 뒤집힌 거였기 때문에 송원석 너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송원석 의원이 맞나 보네.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면 독박을 쓰게 생겼으니까 네. 아닙니다 명예훼손하지 마십시오 나 그러면 사퇴합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고 아니 반대를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경호 얘기 법인 나왔잖아. 라고 막 얘기가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있고. 이게 결국은 이제 대구시장 후보군 교통 정리가 안 된 안 거죠. 됐죠, 안 지도부의 됐죠. 의사와 또 지역의 그 나가겠다는 분들이랑 이런 게 안 됐으니까. 거의 근데 네. 공간에서 막 전략 공천 할 것 같은데 네. 방금 전에 이제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은 서울은 신동욱, 부산은 안철수 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뉴페이스로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키겠다라고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가 또 언론에 슬쩍 흘렸어요 지금. 대구는 이준석. 간보기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북은 이제 예를 들면 송원석 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 플레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판을 바꿔버리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가지고 난장판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공천 자체가. 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진짜 혹시 대통령이 이렇게 갖고 노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야당의 자중질환이 그냥 스스로 막 불러 일으켰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 의총에서 이해가 안 돼. 추미애가 우리가 반대했다고 그러던데 막 이러면서 소리 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와, 야당 내에서 분란이 아주 아무튼, 심한. 네, 송원석 원내대표 사의 표명한 건 아니다. 순간적인 서운함이었을 뿐 원내대표직은 계속한다. 그 좋은 네. 걸 왜 그만둬요. 라는 그 좋은 걸.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네. 민주당은 이 법 왜곡죄가 의총에서 또 공방이 됐던 모양이죠. 민주당도 이제 어제 본회의 앞두고 이제 의총이 있었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오늘 상정할 법 왜곡죄가 도마에 올랐대요. 이게 사실 좀 논란이 있는데 곽상원 의원이 이번에도 총대를 맸습니다. 그 법 왜곡죄에 여러 논란이 있는 것 가운데 1호랑 3호 항목은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해야 된다. 1호랑 3호가 뭐냐면 뭐예요? 그 1호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 이거 누가 어떻게 판단할 건데 의도를. 네. 예. 법의 적용 의도를 왜 이 법을 적용했어? 왜 이렇게 적용했어를 누가 판단할 건데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기존의 판례와 다른 해석을 아예 못 해버리게 되는 건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사법권을 축소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뭐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한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 처벌한다. 이게 3호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항소하고 뭐 재판을 계속 받으면서 고쳐갈 일이지 이렇게 했다고 처벌을 해? 이거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가 않아. 나중에 분명히 논란될 거야. 법 왜곡죄 수정해야 돼라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 법안을 주도했던 뭐 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들은 수정 없다. 후퇴 없이 간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하네요. 네.
이거는 좀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죄형 법정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죄를 다투는 거는 이제 법정에서 다투는 거고, 이 법률에 이를테면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 뭐 어떤 것들이 법이 이제 문제고 이렇게 다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판사들이 양형을 할 때 뭐 이제 약간 양형이 달라질 수 있지만 양형 기준도 만들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호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법은 다른 나라 법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생기는 게 의도를 판사가 만약에 재판을 했는데 적용을 잘못 적용했다는 이제 문제가 뭐 있다라고 누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의도를 판사의 의도를 어떻게 하죠? 이게 이제 가장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판사의 의도를 어떻게 해요? 의도를 가지고 우리 할 수 없죠. 우리는 그거의 행위 결과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왔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다 처벌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기 이거는 헌재 갈 가능성이 높고요. 네. 헌재에서 위헌전 날 가능성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렇게 가면 이 법 왜곡죄를 가더라도 이 예, 예. 조항은 좀 수정을 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왜곡인지에 대해서 열거를 하든지 이렇게 열거를 하든지 이거는 구체적으로 좁히지 않고 네.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한 사람은 처벌한다. 이거는 저는 위헌성이 매우 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을 얘기해 주신 건 우리나라는 대체로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대륙법 체계고 영국, 미국 이제 영미법이라 조금 거기는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좀 넓고 기존 법이 없더라도 다른 법을 차용해서라도 법관이 해석을 해서 유죄 무죄를 때릴 수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처벌 조항이 있어야만 이제 판사가 유죄를 때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적어줘야 가능하다. 이건 처벌이. 그러니까 전 이거를 편들고자 그러는 게 아니라 네. 법조인들 상당수가 많이 이거는 위헌 소지가 있다. 이게 구체적이지 않게 의도적으로 했다라는 걸 어떻게 입증할 거냐 그 의도를. 네네네. 그 문제는 분명히 발생한다. 이대로 가면은.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법왜곡죄뿐만이 아니라 재판소원이라든지 대법관 증언 이런 문제는 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좀 바꾸는 시스템을 바꾸는 제도를 바꾸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지지자들이 원한다고 해가지고 좀 너무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뭐 각종 법조계라든지 대법원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고 또한 더 많은 논의해야 돼서 논의를 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좀 이끌어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재판 소원이라든지 대법관 증언 또 법외국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적인 리스크를 축소시키거나 완화시키거나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국민의힘 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어쨌든 사법제도 개편이라는 것은 진영과 인연과 지역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야당과 얘기하고 전문가들 공청회 세미나 열어가지고 부작용과 오류를 네네.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네. 않겠느냐. 근데 요건 이제 또 추진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아까 뭐 국민적 합의를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국민적으로 굉장히 커진 상황이고 개혁 필요하다는 건 이미 합의가 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차차 갈 수도 있는데 이미 방향성은 이렇게 가는 게 맞다는 거고 이 법을 한번 만들어 보고 문제가 생길 때 또 고쳐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과정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그건 있습니다. 무책임하죠. 그렇죠. 그거는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무책임해요. 그런 공청회를 해가지고 해서 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또 뭐 수정을 할 수는 있지만은 네. 일단 법에는 완결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예를 들면 이런 거에 하나만 예를 짧게 곽상도 의원이 2심에서 무죄 받았어요. 예. 공소기각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곽상도 의원 그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기소를 좀 변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그러면은 제가 봐도 이상해요. 그거 공소기각하면 안 되는데 이거를 법 왜곡죄를 적용을 해요. 그러면은 판사가 의도적으로 곽상도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돼요. 예. 어떻게 입증하죠? 판사의 의도를 이 상황에서 판사를 그 옹호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의도를 입증하는 게 오히려 다 구멍이 다 빠져나간다.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역시 이게 또 찬성한 분들 말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의 판례 등에 비해서 이 판사가 유독 다른 판결을 내렸다면 이건 의도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단정하기만은 어려운 게 하급심의 판례에 따라서 나중에 또 이제 대법원 판례가 바뀌는 선례가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한 게 조국 대표인 것 같아요. 네. 조국 대표도 이 사안에 참전을 했습니다. 아, 조국 대표도? 네, 방금 제가 말한 이유로 법 왜곡죄 이거는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법에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법도 처음에 이제 민주당 초안이 나왔다가 여러 가지 뭐 위헌 논란이나 이런 게 불거지면서 좀 수정이 되면서 결국은 뭐 지지자도 만족을 못 시키고 반대도 만족을 못 시키고 약간 누더기가 됐다 이런 비판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빨리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요. 입장을 올렸습니다. 조국 대표는 입장이 일관성은 약간 좀 떨어지는 것 그 같습니다. 대단히 합리적인 지적을 하셨네요. 그건 칭찬해 줍시다. 알겠습니다. 그거 또 일관성 얘기예요. 그걸 또 아니, 여기서. 전에랑 말이 좀 달라진 것 같아서. 아무튼 조희대 대법원장이 네. 오늘 2시에 전국 법원장 회의 긴급 소집했습니다. 네. 네. 관련한 의견 수렴에 나설 너무 거라고 늦은 거 보입니다. 아니에요? 항상 꼭 이렇게 발의하고 나면 뒤늦게 소집하더라요. 그러니까 논의 과정 중에서 네. 좀 의견도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고 네. 법원장회도 진작해서 네. 뭐 목소리를 냈어야 하는데 너무 늦어요. 왜 그러지? 이해가 안 되네. 자, 조희대 네.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네, 어제 그리고- 본회의 소식 하나만 더 전하겠습니다.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드디어 표결이 됐습니다. 네. 아직도 안 하고 뭐 했는지. 자, 강선우 의원 일단 그 앞서 신상 발언 하잖아요. 제가 주면 돌려주고 주면 몸싸움하고 돌려주고 3억 원을 돌려줬습니다라고 강변을 했는데요. 네. 본회의 잠깐 들어볼게요. 그날 의례적으로 건네진 선물은 의미 없이 무심한 습관에 잊혀졌습니다. 23년 1월 지역 일정 중 초콜릿이라며 차에 밀어넣은 가방도 직후 공개 일정에서 즉시 반환. 그해 6월 의원실 독대에서 힘내시라며 또 주려던 가방도 몸싸움까지 하며 반환.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네. 왜 그렇게 자격 안 되는 사람, 당연히 이제 자격이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공천 안 될 사람을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이렇게 공천을 주려고 했는지는 한번 설명을 본인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기는 본인이 한데. 그랬는데 얘기- 젊은 청년 정치인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경쟁력 있는 사람이 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김경했다 뭐 그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까먹고 있었는데 나는 이제 강서구에 젊은 사람들이 와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김경이 전화 와가지고 아이 약속해놓고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라고 해서 앞불싸 뭐 이렇게 냈는데 그게 코도- 1억 원이었구나. 그게 돈이었네라고 이제 뒤늦게 깨달았다. 네. 아, 나도 저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받기 싫은데 계속 와서 돈 주고 뭐 좀 주고 이런 사람 없나 나는? 작년에 제가 와인 선물 한 번 한 적 있죠. 예 와인 거기에 주셨어요. 있었는데. 진짜? 그거 그럼 창고에다가 재활용은 버렸는데 그거. 에이, 어떻게 그 밑에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다 알 줄 알았죠. 네. 습관적으로 버리셨구나. 체포동의안이 가결은 됐는데 반대표도 꽤 나왔던데요. 네. 아니 어제 또 그 강선우 의원이 그 네. 또 이제 굉장히 호소력이 짙은 전 설득되던데. 분이잖아요. 저것만 보니까. 설득이 됐다고요? 반원했습니다 그러는데 네. 반원했는데 왜 문제지? 그래서 네. 이제 또 막 울먹울먹 하면서 네. 과거에 패션 정치했던 나를 반성한다. 그 아이 수술한 곳 아이. 소독해 가면서 아, 그거 좀 그만 좀 하면 아이 밤새 얘기는 안 논문 했습니다. 썼던 그때 강선우를 되찾겠다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아이. 어쨌든 가결은 됐지만 생각보다는 반대표가 좀 많았습니다. 총 네. 투표수가 263표였는데 네. 가결이 164표, 그다음에 이제 반대가 87표, 기권이 3표, 무효가 9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권이나 무효는 사실상 나는 못 반대지. 찍겠다 네. 이거니까 반대의 의사라고 친다면 대략 한 99표 정도는 반대표로 그러니까. 볼 수가 정도가. 있거든요.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거를 당론으로 정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자율투표에 붙였는데 아무튼 생각보다는 반대표가 꽤 있었다. 근데 좀 아쉬워요. 돈 문제잖아요. 공천 헌금 문제입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보다 확실하게 선을 긋는 발언을 했으면 그래서 이건 당론으로 이거는 뭐 통과시키자라는 정도의 지침을 주는 것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아니 이게 좀 더 분석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네. 진짜 민주당 장난하냐? 저는 이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투표는 263명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모든 정당에 조금씩 빠진 사람이 있는 걸 감안을 하고, 근데 당론으로 찬성을 찍은 게 국민의힘하고 조국혁신당이에요. 그럼 국민의힘 107명에 조국혁신당 12명 뭐 하면 여기서 몇 명 빠졌다고 하더라도 100명 이상이 지금 찍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찬성을. 네. 그럼 민주당에서 찬성 찍은 사람은 60명밖에 안 되고요. 반대가 87에 기권 모두 다 합치면은 100명, 네. 60명만 찬성 찍고 100명이 반대를 찍은 거예요, 지금. 민주당 과반 넘게. 절반 이상은 5분의 3은 지금 강선호 구속시키면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도 받으면 안 돼. 네. 장난합니까, 민주당 지금?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에이 우리가 이거 반대 엿먹으라고? 민주당. 니들 아니, 김준일 대표에게 혼나봐라. 막 이게 이러면서. 100% 지금 구속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중대한 사안이면은 판사한테 가가지고 판사가 판단하겠죠. 이 영장 실질 심사 받아가지고 아니 권성동도 그렇고 뭐 예전에 권성동 구속됐고 네. 추경호는 네, 구속 안 됐잖아요. 안 됐죠. 이재명 대표도 영장 실질 심사 받아가지고 구속 안 됐죠. 됐잖아요. 네. 이거를 영장 실질 심사를 보내지 않겠다고 5분의 3 이상이 이거를 반대표를 찍는 게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국회의원들이 이게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한 거예요 진짜로. 네. 예. 글쎄, 이건 뭐 수사도 맨날 늦어지고 심지어 반대표가 이렇게 많았다는 건 분명히 비판받을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가볼까요? 네, 아이고 이제 또 당내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국민의힘은 아직도 책임론이 화두입니다. 이제 윤핵관과의 절연을 하지 못한 장동혁이 사퇴해야만 이번 지방선거 치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장 대표 사퇴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장 대표가 어제 하는 방송에 나와서 왜 같은 편끼리 사기 꺾고 위기감 조장하고 왜 자꾸 진다 그래? 그러니까. 특히 오세훈 시장 진보 진영에 밀릴까봐 마음이 급해?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우리 당내 소수야. 그러지 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 왜 자꾸 진다고 하냐? 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러면 네. 이길 수 있나? 이게 저 예. 정신 승리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거가. 네. 우린 이길 수 있어. 투원 투쟁 막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닌데 다른 객관화된 여론조사가 국민의힘에게 상당히 불리하다 이런 여론조사가 많이 발표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내부적인 여론조사는 좀 다른 모양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며칠 전에. 예. 지방선거 투표율은 50%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네. 우리 지지층이 결집해가지고 투표장에 대고 나가면 아. 우린 이길 수 있다. 그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 그걸 진짜 얘기를 해요. 투표율이 50%밖에 안 된다고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 우리가 뭐 이길 수 지방선거 있다. 투표율이 낮긴 하지만 낮긴 하죠. 야, 그렇다고 무슨 닥터 스트레인저도 아니고 아니 근데 거기에 환상에 빠져 있어요. 지금. 1,400만 가지 중에 이길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예. 찾아낸 거네. 아, 그러니까 빠져 진짜 있-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전제 조건이 너무 많아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예. 장동혁 대표는 2월 20일 그거를 이제 220 호윤 선언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호윤 선언, 뭐 윤석열을 지키겠다. 그 전과 후로 그 전에도 약간의 모호함은 있었지만 그래도 뭐 전환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완벽하게 조금 달라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스스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때는 전환이라도 해가지고 뭔가 바꿔야 이제 좀 프레임 전환한다라고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아예 이렇게 가도 그냥 이길 수 있다라는 거로 논파하기 시작했거든요. 자 먼저 투표율부터 얘기를 하면은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투표율이 지금 2000년대 중반 이후로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모든 그래요? 선거가 물론 오. 조금씩 이렇게 조정도 있지만은 예.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2010 지방선거 기준으로 하면은 2018년 지방선거가 60.2% 찍었어요. 오. 그때가 제일 높았고요. 예. 그 4년 뒤에 2022년 윤석열 당선되고 3달 뒤에 열렸던 게 50.8%를 찍었습니다. 50.8 많이 떨어졌네. 그러니까 10%포인트가 거의 가까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 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으면요. 네. 국힘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면은 2017년 대선이 있고 2018년 지방선거 요때 분위기처럼 지금 갈 거냐? 아니면 2022년 대선에 해가지고 그때 이제 윤석열이 당선되고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선 패배 때문에 실망해서 안 나오는 그때 분위기로 갈 거냐. 아주 상식적인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50% 중후반대 찍을 것 같은데 아직 가봐야 알겠지만은 이거는 어게인 2018이에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부터 투표율이 낮다. 50%로 될 거라는 그거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응징을 국힘을 하겠다라는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한데 게다가 지역 발전론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네.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런 이제 근거는 있습니다. 무슨 근거가 있어요? 고성국 선생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 방송에서. 아 어떻게 이긴다는 거예요? 한파들 정리하고 장동혁으로 단결되면 지방선거 이긴다. 이렇게 계속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에 지금 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만약 무소속으로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라고, 그러니까 무소속 뭐 네. 출마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가능성 염두하고 승리 전략을 짜야겠죠라고 하면 이제 거기도 후보 내겠다. 그렇죠. 라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대구라든지 아니면 부산 이쪽 지역을 보는 것 같은데 어. 하여간 지금 있는 단체장들 본인에게 대들었던 네. 장동혁 사퇴라고 얘기했던 단체장들은 배제하려고 하는 노력 아니면 그런 분위기가 너무 강하게 읽혀져요. 좀 물러나라고 하는 당협위원장들 다 또 징계 수순으로 들어갔다면서요? 아, 예. 그러니까요. 네. 사퇴 장동혁 요구했던 체제를 사람들. 네. 옹호하는 그러한 당협위원장들이 네. 장동혁 체제를 바꿔야 된다. 장동혁 사퇴해라. 그런 사람들은 징계해야 된다. 윤리위에 또 윤리에 또 제소. 제소했어요. 윤리위가 제일 중요한 기구가 됐어 국민의힘에서. 25명이 성명을 했는데 네. 김종혁은 이미 제명됐기 때문에 24명에 대해서 윤리위에 올렸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제명자가 굉장히 늘어날 것 같다. 아. 제명당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 당은. 그것도 고성국 씨가 얘기를 한 거예요. 걔네들 징계하고 정리하고 아. 제명해야 된다고. 반대한 그러니까 애들은 다 그대로. 징계하자. 네, 그대로 해 지금 희한해. 윤리위는 윤리위에 제소 못해요? 윤리 스스로요? 윤리위원. 아니 어쨌든 제소는 밖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누군가 해보면 되지 않을까 모르겠네. 자 하여튼 여튼 이상한 꼴이라서. 반대 목소리는 다 윤리위로 간다. 국민의힘 상황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인천 계양 민주당에서는 네. 또 이제 계양을이 가장 또 핫한 보궐 지역구가 그렇죠. 됐는데 이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우리 방송 나와서 저 계양에 집 계약했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송영길 대표가 결국 이제 무죄를 받고 당에 돌아가겠다, 내 자리 다시 찾아가겠다라는 입장 사실 밝힌 거잖아요.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김남준 전 대변인이 어제 정청래 대표를 만났습니다. 예. 당에 복귀 신고하면서 인사하면서 무슨 얘기하셨어요?라고 했더니 저 계양 나간다고 얘기했어요. 라고 하고 나왔어요. 정청래 대표한테 저 계약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에게 이제 보내는 한 말씀 드리는 메시지. 거네, 그죠? 그렇죠. 보내는 메시지. 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계양은 그러면 김남준 대변인으로. 네. 그럼 송영길 전 대표는 어디? 어디 연수로 가요? 갈 것 같습니다. 연수로 가요. 박선대 의원 지역으로 가요. 네, 네.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어. 본인도 이제 조금 제가 뭐 이런 얘기 또 하면 또 막 뭐라고 할 텐데 일단은 분위기가 그렇게 좀 정리된 것 같고 송영길 대표가 어쨌든 보다 더 큰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당이 보다 더 어려운 연수에 가가지고 본인이 이재명 정권 성공을 위해서 선거 승리를 이끌겠다. 네. 이런 대의 명분을 갖고 그쪽으로 좀 가고 그러면 또 이재명 대통령이나 권력 핵심부에 또 빚을 지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은 그 다음에 당대표 선거라든지 국무총리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역할들을 보다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원래 그 연수에는 박남춘 전 의원인가요? 장관인가? 예, 의원. 네. 그분이 이제 출마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거까지도 어제부로 좀 정리가 된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김준일 피셜 송영길 대표가 이제 의지가 확고하고 확고해요. 의지는 확고해. 김남준 대변인한테 엄청 확고해. 막 전화도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것도 맞아요. 전화 통화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네. 꾸짖었다는 거는 이제 부인했다고. 분위기가 좋았다. 어디 나와서 보고를 뛰어. 어디 대통령 감히 옆에서 네가 보좌해야지. 있어.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언제 이게 통화한 거예요? 최근에 며칠 전에 네. 제가 통화한 거 저도 이제 들은 얘기니까 예. 뭐 그런 건데 그건 그냥 의지를 표현한 거고 그렇죠. 근데 의지 표현할 수 있죠. 지금은 사실은 송영길 대표도 전 대표도 그렇고 김남준 전 대변인도 그렇고 그냥 의지를 표명해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 내가 개항을 안 나가고 딴 데로 가겠습니다. 꼬리를 내리는 것도 웃기게 우스운 모습이에요. 나중에 양보하게 되더라도. 양보를 하게 돼. 그래야지 끝까지 강하게 가야지 맞습니다. 여기가 배려가 되는 거지. 자기가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뭐 이건 당연한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장성철 소장님의 의견이 다른 게 네. 아니 천하에 5선하고 당대표까지 하고 서울시장 후보까지 한 송영길이 지금 정치 신인 김남준한테 양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뒤에 이거는 대통령이 있잖아요.
저기 송영길 대표도 내가 친명 좌장이 돼서 대통령을 성공시키겠다고 지금 들어오고 막 친명들이었던 김준혁 의원 누구 해서 송영길한테 줘야 된다라고 지금 우주의 기운이 또 송영길한테 모이고 아, 있어요. 그래요? 지금. 그럼요. 그래서 이거 김남준하고 송영길하고 누가 더 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앞으로 뛸 것이냐 이걸 보면은 송영길한테 주는 게 더 타당하죠. 맞아요. 뭐 정확히 그럼 말씀하셨는데. 김남준 전 대변인이 다른 곳으로. 아니 그러진 않고 네. 어쨌든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남준 뒤에는 대통령이 있고 네. 청와대가 있으니까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앞으로 민주당과 정치권의 판을 로드맵을 쭉 짜니까 거기에 좀 맞게 대승적인 결단을 좀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근데 듭니다. 오늘 제가 박찬대 의원을 저기 SBS에서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박찬대 의원한테 이제 저 같이 이제 여럿이서 물어봤어요. 시작하세요. 누가 오면 좋아요?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이 사실 연수갑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라서 예, 송영길 김남준 둘 다 별로 아,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둘 싫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박찬대 의원도 워낙 힘들게 당선됐죠. 거기가 황우여 의원이 맞아요. 사선을 했던 곳이에요. 네. 그런데 박찬대가 나와서 200표 차로 이겼어요. 2016년에 200표 차로 이기고 그 다음에는 조금 쉽게 이겼는데 네.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치 잘 모르는 처음 하는 김남준이 와서 될 것도 아니고 지역 기반이 없는 송영길도 쉽지 않으면 나밖에 없는데 그러네 결국 자기 한 거네. 그 얘기를 한 거야. 그 얘기 나밖에 없는데 내가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인천시장에 나가야 되고 어쩔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 여튼 교통 정리는 어느 정도 된 것 것 같다는 게 같아요. 이제 두 분의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다음 민주당 안에 또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예. 저희가 사실 며칠 전부터 이게 논란이네는 알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무슨 상황이야를 좀 몰라서 전달을 못했다가 오늘 좀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리박스쿨 관련 단체에서 과거에 뭐 강연을 했었다. 네. 라고 해서 그 과거의 그 강의 영상 같은 게 파묘가 되면서 지금 뭐 때 아닌 뭐 극우 논란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2019년에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라고 하는 곳에서 강의를 했는데 이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의 대표가 리박스쿨 대표 손호숙 대표랑 같은 그러니까 손호숙 대표가 여기도 대표하고 저기도 대표했던 그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너 왜 과거에 이런 데 가서 강연했어? 라고 하면서 이제 논란이니까 이제 본인은 나는 그게 리박이랑 관련 있는 단체인 줄 전혀 모르고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영상 이거 막 올리고 커뮤니티에서 재생산하는 사람들 이거 다 왜곡 영상 짜깁기 해서 하는 거니까 나 이거 다 법적 대응할 거야 뭐 이렇게 나서면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네. 과거 발언이 뭐 이현주 의원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도 파묘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긴 하던데. 근데 보수파 진영에서 예. 활동을 했었고 거기서 뭐 부산에서 출마도 했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 있는 어떤 단체에서 와서 강연해 달라고 하면 뭐 당연히 가서 또 강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매불쇼에서 뭐 쥐잡듯이 지금 잡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영상까지 내보내고 반박하고 또 반박하고 막 이렇게 하던데 글쎄요 그 플랜카드 이현주 의원이 연설하던 강의하던 뒤에 보면 플랜카드가 붙어 있고 네. 그 플랜카드 크게 뭐 제목에는 리박스쿨은 없고요. 네. 그 조그맣게 밑에 써 있어. 조그맣게 이제 리박스쿨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근데 저도 뭐 이제 의원실에 있으면서 강연을 많이 잡아봤지만 그렇게까지 막 세세하게 안 보거든요. 그냥 어느 단체에서 왔다 그러면은 여기 후원이나 주관이나 이런 데가 어디죠 이렇게 안 물어보고 거기서 초청한데 그냥 가서 하거든. 근데 거기 밑에 리박스쿨이라고 했다고 해서 이현주 의원이 리박스쿨에 동조했다. 거기 가서 뭐 아부했다. 뭐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좀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도 듭니다. 아니 뭐 제가 뭐 이현주 의원을 뭐 옹호하거나 뭐 반대하거나 그럴 이유는 전혀 없는데 네. 이승만 박정희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잖아요. 그거 뭐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승만이 농지 개혁을 한 거는 진짜 엄청난 업적이라 생각해요. 농지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굉장히 칭송한 예, 부분이고요. 우리가 농지 개혁 안 했으면은 남미처럼 됐어요. 남미 플랜트 그러니까 모두를 다 몰수해가지고 농지를 완전 사회주의적인 거거든요. 무상몰수해서 무상분배해가지고 평등하게 시작한 거 뭐 이런 거는 역사의 길이 남은 업적이다 저는 봐요. 뭐 3.15 부정선거 이런 거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고 나쁜 짓이지만 그래서
뭐 할 수도 있다. 이 박정희도 경부고속도로 만든 거 잘한 거 아닌가요? 뭐 포철 만든 거 이런 거. 그래서 이게 공과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저는 이 논쟁이 그러니까 서로 감정이 상해가지고 신장식 의원도 이제 이현주 의원이 조국 대표 공격하고 막 이러니까 또 참전하고 뭐 매불쇼도 약간 그러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뭐 뉴 이재명까지 나오고 지금 중도 보수화되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옛날에 발언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하기 시작하면은요 네. 이거 그냥 다 내전이에요. 그거는 그냥 이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럼. 예, 뭐 대통령도 뭐 그런 입장들이 있는데 잘한 건 잘하는 거대로 인정하자. 굳이 이거를 지금 뭐 하자는 거는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 진영을 위해서는. 처음에 이현주 의원이 예. 난 그런 발언 아예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약간 몰라요. 거짓 그것까지는- 해명이 논란이 있는 건 거기 가서 강연한 적이 없다. 뭐 리박스쿨과 아. 관계 없다.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아. 근데 매불쇼 이제 보니까 막 그렇게 네. 쥐잡듯 리박스쿨 가서 강연했잖아. 왜 강연 안 했다고 그래? 막 이렇게 라고 얘기하는데. 하니까 난 리박스쿨 관련 단체인지 몰랐어. 그렇죠. 이제 이렇게 네. 얘기를 이렇게 했다는 해명을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또 그 거기가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가 리박스쿨의 전신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또 같은 당 의원들이 또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 형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합당 사태 있고 막 할 때 이제 이현주 최고가 이제 공격을 세게 했었잖아요. 합당 네. 반대하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장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현주 같은 사람을 사실상 이제 저격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기회주의자지. 아니, 신장- 상황의 당적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사람이라고 했고 신장식 의원도 네. 과거에 뭐 앵커도 하고 평론가 활동했잖아요. 그런 거 다 그럼 추적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거나 뭐 딴 쪽 진영 내 공격한 것들 그런 거 다 파묘하면은 누가 남겠어요. 그게 과거를 그렇게 막 파는 게 맞냐, 문제 삼는 게 맞냐 그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조국 혁신당은 어쨌든 당이 다르니까 이렇게 비판을 또 세게 하는데 같은 당내에서도 이제 뭐 문정복 의원이나 최민희. 고민정 의원 이제 이런 분들이 그 단체 리박스쿨 전신 맞습니다. 또 이렇게 확인 사살하는 또 페이스북 글을 고민정 의원 올리기도 아무래도 이제 했습니다. 친문이라고 쪽이죠. 이제 보이고 그렇죠. 문정복 의원도 친청? 친청 예. 정도로 분류되는. 이현주 의원이 이제 친문에게 본인이 당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친문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친문 입장에서는 이현주 의원을 공격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겠죠. 네. 아유, 좀 그만 좀 싸웠으면. 그럼 매부쇼는 친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이, 나 잘 모르겠어 이 구도를 지금. 그럴 일은 없죠. 네. 친정. 친정? 친정영진. 아, 친정영진.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재판부로 가보겠습니다. 네, 어제 그 건진법사 1심이 있었거든요. 재판부는 이진관 재판부였습니다. 근데 특검의 구형이 5년이었는데 이진관 판사가 징역 6년을 때렸습니다. 구형보다 세게 때렸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핵심은 이제 건진이 이제 통일교로부터 부탁받고 이제 김건희한테 청탁 전달하고 샤넬백 전달하고 이제 그라프 목걸이 전달하고 알선 수재 혐의였던 거잖아요. 이거를 다 인정을 했어요. 심지어 김건희 재판부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던 샤넬백까지 다 포함을 해서 김건희 재판에서는 샤넬백은 명확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때 딱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거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네. 이진관 재판부는 그거 다 포함해서 김건희와 공모해서 일종의 그 청탁 관계를 하나씩 빌드업해서 쌓아온 거야.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6년을 때렸습니다. 예. 상식적인 느낌이 이제 그냥 법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상식적이지라고 생각은 좀 드는데 여튼 여기 피의자들은 이진관 판사 만나기 엄청 겁날 것 같아 이제. 진짜 왜 진짜 복불복이에요. 저는 이게 지금 어제 이거 나와서 형량을 비교를 하면서 이게 큰일 났다 사법부 예. 이 생각이 맞아.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김건희는 그 세 가지 혐의 중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죄 예. 그리고 명태균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무죄면은 예. 오직 이 지금 통일교한테 받은 것만 가지고 1년 8개월이 나온 거예요. 이게 알선 수재예요. 알선 수재. 둘 다 혐의가 똑같아요. 네. 알선 수재인데 알선 수재가 기본적으로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상 뭐 이제 이하 뭐 벌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벌금이 그러니까 수뢰액에 따라서 특정가법에 따라서 이제 더 처벌이 돼 있어요. 그래서 3,000만 원 이상이면은 3년 이상, 5,000만 원 이상이면은 5년 이상. 1억 원 이상이면은 1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렇게 특경가법에 알선 수재가 적용돼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 첫 번째 가방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형량이 이렇게 차이 나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가방이 600만 원짜리예요. 800만 원짜리. 802만 원. 그러니까 2022년 4월에 받은 거를 800만 원짜리를 우인성 판사 김건희의 재판부는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설령 인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총액의 차이가 지금 이진관하고 우인성하고 이 차이가 800만 원밖에 안 나는 거잖아요. 형량이 비슷하게 나와야 돼요. 똑같은 알선 수재이기 때문에. 근데 한쪽에서는 1년 8개월, 한쪽에서는 6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김건희는 사실은 이거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로 처벌을 안 받은 거고 알선 수재거든요. 알선 수재가 뭐냐면은 민간인이 쉽게 네, 얘기를 네, 하면은 내가 돈을 받고 동이나 이런 청탁을 받아가지고 공무원의 대상으로 로비를 하거나 이거 바꾸려고 하는 이런 게 지금 알선 수재잖아요. 그런데 건진법사는요 사실 알선 수재죄로 처벌이 됐지만 여기는 전달자예요. 그렇죠. 전달자예요. 지가 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받은 거는 김건희란 말이야.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뇌물죄는 한 대여섯 배 세게 처벌해. 받은 놈이 받은 사람이 네. 준 사람보다. 네. 근데 김건희가 1년 8개월 나오고 건진이 6년 나왔다라는 거는 뭐가 됐든 이거는 심각한 재판부들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무조건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가 건진보다 2배, 3배는 나와야 돼요. 이거 알선 수재만으로 봐도. 상식적으로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나와야 돼. 예, 그러니까 예, 예. 건진이 1년 8개월이 나오고 김건희가 6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판사가 이진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면은 예. 사법부 믿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권력자라든지 권력에 기대서 네. 여러 가지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보다는 보다 더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야 공직자들이 더 조심하고 또 삼가는 행동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건 이제 2심들 가면서 진짜 형량 정리는 한번 하긴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제대로 된 형량이 대체로 하향 평준이 좀 많이 되지 상향 평준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제가 그럴까요? 보는데. 네. 다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상향 평준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우리의 알부민도 이젠 상향 평준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부민과 밀크 시슬이 참 만나기 어려운 분들인데 만나셨거든요. 그래서 알부 시슬이 됐습니다. 이거 보면 컨디션도 상향 평준화되는 거죠. 예. 컨디션 안 좋으신 분들, 안 좋은 상황이시면 빨리 드세요. 왜냐하면 프랑스산 98% 고순도 알부민 그리고 폴란드산 초고함량 밀크시슬 배합으로 간 건강은 간 건강대로 챙기고 또 타우린, 비타민 B, 또 아연, 셀레늄 등으로 활력까지 챙기는 게 바로 알부 시슬입니다. 활력이 생겨요 지금 먹으니까 바로 생깁니다. 2초 됐는데. 예, 2초 만에. 단세포야? 바로 그렇게 그래. 네. 조금 시간 가져야지. 장기에 확 흡수됐나 봐. 바로 이 흡수가 흡수율이 됐어요. 좋아요 진짜로. 네, 네, 흡수율이 네. 좋고 또 액상 한 포로 딱 편하게 드실 수 있는데 당류가 또 제로기 때문에 혈당 걱정 같은 거 안 하셔도. 달달한데? 달달한데? 근데 진짜? 당류가 없어요. 진짜? 재료 놀라운- 본연의 맛입니다. 네, 그래서 당류가 전혀 들어있지 않고요. 근데 정진 앵커님 네. 보통 이제 품질에 자신 있으면 딱 하나 이렇게 하는데 보통 4+4+1 막 이러면 네. 좀 뭔가 품질에 자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양으로 승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럼 그러냐면 어떻게? 이게 하나 사신 분들이 다음에 또 살려고 또 주문 들어갔는데 품절인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래요. 미리 아예 확보해라. 사실 때 조금 넉넉하게 하시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리고 4 이런 플러스 거 혼자 먹으면 욕 먹어요. 아 그렇죠. 이 좋은 거는 주위에 이렇게 한 포씩 나눠줘 가면서 먹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많이 사야 됩니다. 많이 사겠습니다. 네. 알프시슬. 자, 그래서 그거 저희 장르만 여의도 혜택 있으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요. 더보기 링크 하시거나 아니면 070-8064-4850 전화 주문도 가능하니까 네, 그렇게 주문하시면 여러분 편하신 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우리 함께 해주신 두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